일단 오픈MS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픈MS가 뭐냐? 오믹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이코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일부러 이거를 좀 넣었어요. 컴퓨테이셔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래야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약하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조금이라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일단 센트럴 도그마로 보통 시작하죠. 뭐 지놈에서 트랜스크립톰이 된 다음에 트랜스크립톰에서 이제 프로틴이 되고, 그다음 프로틴에서 또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작은 몰리큘들이랑 같이 메타볼리즘을 일으키니까 그게 결국에 우리의 피노타입, 즉 우리의 드러나는 그 뭐랄까 성질들을 좌우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놈을 알면은 피노타입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놈 시퀀싱을 한 거고, 그거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어썸션이었고, 물론 아마 이 프로젝트를, 지놈 시퀀싱 프로젝트를 내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야. 이거 알아도 절대 안 끝나. 근데 일단 펀딩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뭐 사람의 비밀을 풀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펀딩이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돼서 뭐 2001년 페브루아리에 이제 이렇게 페이퍼가 나왔죠. 우리 지놈 시퀀싱 할 거야. 휴먼 지놈 다 알아내. 막 이렇게 휴먼 지놈 드래프트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잠깐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은 지놈 시퀀싱 할 때 무슨 기술이 쓰이냐 하면은, 들어봤나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이것까지 못 들어봤으면 정말 이쪽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되게 없으셨던 건데, 이거를 딱 가능하게 한 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몸속의 지놈 DNA 시퀀스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랭스 10 to the 9이나 나 다 까먹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시퀀싱을 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10 to the 9이라는 타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고 몇 년의 단위가 아니니까. 근데 이 시퀀싱을 정말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났고, 그걸로 이제 자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과 함께 나온 게 이제 이 시퀀싱 프로젝트인데, 요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과 그다음 발전된 바이오인포메틱스 툴들, 진짜 진짜 비하인드 씬인데 잘 얘기를 안 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게 대단한데, 이 시퀀스 때문에는 결국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의 양이라는 건 A4 용지로 쌓아 올리면 정말 산처럼 높아진 거. 그게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우리가 인터프리트 할 것인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죠. 그죠? 지놈 시퀀싱이 잔뜩 쌓여도. 그래서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이제 휴먼 지놈 시퀀스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죠. 1차 드래프트로 나오고. 그래서 지놈 시퀀싱에 쓰인, 지놈을 분석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기술은 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다. 그 다음에 지놈이 이제 RNA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놈이라는 거는 붕어빵 기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기계고, 그 다음 그걸 찍어냈을 때 나오는 게 일단 붕어빵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RNA는 그 중간 단계 그 무엇인데, 하여튼 RNA라는 거는 이 지놈, 여기서 해도 되죠. 여기 지금 이중나선이잖아요. RNA는 지놈은 이중나선인 이유가 뭐냐면, 이러면 튼튼해, 한마디로. 얘네들은 되게 튼튼하고, 그 다음 잘 변하지도 않고. 근데 요게 단백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요 이중나선이 중간에 싹 열려요. 한마디로. 열리고, 그 열린 틈 사이로 어떤 애들이 가가지고 좀 시퀀스를 카피를 해가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엄청나게 긴 시퀀스예요. 이렇게 긴 시퀀스가 사람한테 몇 쌍이 있지? 26, 사람 몇 개? 23개인가? 23쌍인가? 맞다. 23쌍으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긴 시퀀스들인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열지는 않아. 부분 필요한 데를 열어서 거기를 싹 카피를 해가요. 그럼 카피를 해간 그 녀석이 RNA예요. 그럼 그 RNA에서 다시 프로틴이 나옵니다. 즉,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붕어빵 기계에서 조금 카피한 다음에 거기서 붕어빵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프로틴이 돼야만 펑셔널한 뭐가 나와요, 대부분. 물론 RNA도 펑션이 있어요. 특히나 스몰 RNA, 마이크로 RNA 이런 애들은 펑션이 있지만, 주로 우리 몸속의 모든 펑션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는 프로틴이거든. 우리가 침도 프로틴 투성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프로틴이잖아. 헤모글로빈 프로틴이고, 그 다음에 엔자임들, 우리가 기분 나쁘다 할 때 뭐 호르몬이 나온다. 호르몬은 전부 다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런 게 다 이제 얘 프로틴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 찍어내는 애들이 이제 RNA,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프로틴만 있으면 그럼 다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프로틴이랑 예를 들어 슈가랑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냐. 그 다음 프로틴이랑 뭐
프로틴들이 어떻게 정렬해서 세포막을 만들고 세포막에 어떤 프로틴이 들어있어서 어떤 분자랑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작용을 해가지고 세포가 어떤 뭐 원소를 통과시키고 빼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물질을 빼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 몸속에서 유지가 되는 모든 그런 프로세스를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프로틴 말고도 이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설탕, 뭐 리피드, 지방 이런 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다 움직이느냐 그걸 알아야만 세포 하나를 이해할까 말까 한 거죠. 근데 우리 몸속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냐 그건 또 완전 다른 레이어의 얘기고 그래서 지놈을 알았다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의 인터랙션을 아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얘기. 마치 흙 한 줌 알았다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출발점이고 여기까지는 잘 됐다.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톰도 이제 RNA를 이해하고 싶은데 역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빌딩 블록이 비슷해요. 완전 같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스킬을 쓸 수 있는데 단백질로 넘으면 얘를 못 써요. 그래서 단백질은 얘네를 시퀀싱을 못 쓰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이는 기술은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많이 쓴다. 메타볼리즘 역시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많이 쓴다.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지놈 시퀀싱 이제 뭐 많이들 했다. 그래서 오믹스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지놈은 DNA로 돼 있고 트랜스크립톰은 RNA로 돼 있고 프로티옴은 프로틴들로 돼 있는데 그리고 메타볼륨은 이제 슈가, 뭐 뉴클리오타이드, 아미노에시드, 그다음에 리피즈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메타볼라이트라고 그런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피노타입이나 펑션에 가깝다. 즉 펑션에 가깝다는 말은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클리니컬은 더 밑에 있으니까 몰리큘러 바이올로지를 많이 연구하고 더 가야 클리니컬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걸로만으로는 돈이 안 되고 사실 밑으로 갈수록 돈이 된다. 기업이시니까. 그래서 클래식 데이터와 요즘 오믹스 데이터를 얘기하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클래식 데이터는 굉장히 로우 스루풋이에요. 예를 들어 클래식 바이오케미스트리 랩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밴드 띄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인데 스루풋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특정한 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뭐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즉 되게 타겟티드 그다음 하이퍼세시스 드리븐이라고 그러는데 나 이게 얘가 중요한 것 같아. 걔로 시작을 해서 기네 아니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로우 스루풋 연구를 많이 하고 로우 다이멘전을 하고 싱글 팩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신에 하이 애큐러시죠. 그리고 every data point supported by multiple experiments 즉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 하이퍼세스를 검증하곤 하죠. analysis of experiments simple이라 그러는데 난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랩에 있어봤기 때문에 simple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할 만하다. 네, 사람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믹스로 오면 하이스루풋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지죠. 진짜 하드디스크에 몇 테라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일단 기가 단위는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데이터. 하이 다이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한 번에 잰다. 그리고 개개 데이터 포인트는 굉장히 로우 애큐러시 할 수 있다. 노이즈도 만들 수 있다. 그럼 뭐 요즘 나오는 시퀀싱 데이터셋은 개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굉장히 하이 애큐러시 해요. 근데 이제 프로티오믹스는 굉장히 로우 애큐러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한 뭐 아날리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들만 빼내지 않는 한 그야말로 비주얼라이즈 하기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 거기서 뭔가 지식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오픈 MS니까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의 기술은 언제 났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내가 30분까지는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울이에요. 저울. 매스 스펙트로미터라는 건 저울인데 더럽게 정확해요. 그래서 원자 하나의 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핵융합이 일어났을 때 질량 결손 정도를 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 하나 무게도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자 몇 개 무게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확한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틴을 이제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샘플을 엑스트랙트 해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서 얘네들이 이 프로틴들이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분석 가능하게끔 바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야.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프로틴들이 매스 스펙트로미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집어넣으면은 저기서 뭔가 정보를 가진 스펙트럼들을 막 뱉어내요. 몇십만 개, 뭐, 많게는 적게는 몇 개, 이렇게 막 뱉어낸다.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미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단 단계가 있는데,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온 소스에서 아이온들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온들의 매스가 아니라 사실 매스 투 차지 레이쇼라고 그러는데, 매스만 재진 못해요. 이 저울의 한계야. 이 매스가 뭐 100g인지 200g인지 못 재고, 아이온이란 거 아시죠? 아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플러스 차지인 걸 많이 쓰는데, 이 아이온의 매스 나누기 얘네들의 차지 스테이트, 이걸 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온들이 굉장히 작아서 여기에 차지 스테이트가 프로톤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붙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실제 mg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의 무게가 예를 들어 100 달튼이요. 달튼이 이제 굉장히 작은 뭐 그램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램 단위라고, 그램보다 훨씬 작은 질량 단위. 그래서 100 달튼에 차지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이 스펙트럼에서는 50이라고 딱 나와요. 근데 우리는 50만 알지 차지가 몇 개였는지 매스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돌아가야 돼. 이 차지 몇 개였을까? 하나 아니었을까? 그럼 50달튼인가? 망하는 거지. 두 개였어. 아, 그럼 100달튼이네.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오나이저하고 MG를 재서 이거 필터기도 하니까 얘네 둘이 MG를 재다고 생각하면 돼. MG를 재가지고 스펙트럼 만드는 건데 이 스펙트럼에서 정말 놀랍게도 요즘 발전된 기술 덕분에 이 프로틴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샘플에 프로틴이 4,000개, 5,000개가 들어있어. 근데 요거를 싹 돌리면은 요 스펙트럼 몇만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분석함으로써 이 샘플 안에 들어있던 프로틴 몇천 개 아이덴티티가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1% 에러 확률로 몇천 개가 이 샘플에 이 프로틴들 들어있어. 그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퀀티피케이션도 가능해요. 몇천 개 들어있는데 얘는 프로틴이 되게 많아. 얘는 되게 적어. 얘는 중간 정도야. 이런 것도 돼. 그래서 그럼 뭐 어디다 쓸 건데 제가 이제 이 기술을 배웠을 때 처음에 질문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 어디다 쓸 건데 그 질문이었는데 되게 간단한 건 이거예요. 너 그 암 환자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종양이 있다. 그럼 종양에서 프로틴 샘플을 가져오고 그다음 이 사람 여긴 종양이 없어. 프로틴 샘플을 가져오고 해서 둘 다 분석을 해요. 그다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잔뜩 있는 프로틴이 이거네. 그러면은 얘가 암에 관련된 거겠네. 간단하게 이게 되게 심플한 그 메디컬한 그 사용법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의사들이 다이어그나이즈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 그 암에 어떻게 어택할 것인지 태클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퀀티피케이션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샘플에 어떤 프로틴이 있으며 어떤 프로틴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만 알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매스 스펙트로미트리 베이스드 프로티오믹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스터디한다. 뭐냐? 프로틴들의 인터랙션과 다이나믹 그다음에 펑션 그리고 스트럭처를 연구한다. 뭐 제일 중요하죠. 인터랙션, 다이나믹, 퀀티티에 대한 거고, 인터랙션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퀀티티에 대한 거기도 하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 펑션, 심지어 펑션에 대해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펑션과 스트럭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리고, 바이올로지 지식이 전무한 분들을 위해서 프로틴은 스트럭처가 전부예요. 예, 프로틴은 스트럭처가 전부야. 프로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그래서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 어떤 염이 껴지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틴의 스트럭처를 100% 완벽하게 증명한 페이퍼는 무조건 사이언스나 셀에 나가요. 아니면 네이처에 나가요. 100%야. 무조건. 나 이 프로틴 내 구조를 완벽하게 알아냈다? 그냥 100% 합격이야. 그거는 뭐 그냥 근데 그 말은 몇 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정말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프로틴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알파폴드가 지금 난리 났었잖아. 알파폴드가 하는 일이 뭐냐? 시퀀스를 주면은 스트럭처를 예상하는 게 알파폴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하나만 우리가 앰비기어스하지 않게 디터민 하면은 사이언스에 막 가는데 알파폴드가 이렇게 막 한국말이 안 나. 알기하는 거는 주장하는 거는 우린 다 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폴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거나 아니면 싫어했지. 그렇죠? 근데 알파폴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때처럼 날뛰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틴의 스트럭처를 알면은 펑션은 자동으로 알게 된다. 거의 이렇게 알 수 있고. 근데 우리가 LC-MS에서 하는 거는 LC-MS라 부르는데 왜냐하면 MS는 내가 방금 말한 저울이고 그 앞에 꼭 LC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샘플을 우리가 채취를 하면은 걔네들이 되게 뭉쳐 있어. 그래서 분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크로마토그램을 해요. 임신 테스트기. 아니면은 코로나 테스트기처럼. 코로나 테스트기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만 나오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좋은 그 크로마토그램에 하면은 정말 많은 띠들이 시간에 따라 쫙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단 샘플 안에 있는 프로틴들을 있는 대로 쫙 벌려놓고 그 다음 시간차로 계속 분석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쪽에서 샘플을 조금씩 주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크로마토그램을 하고 얘는 리얼타임으로 계속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많이 한다. LC는 세퍼레이션이고 MS는 메저다. 자, 그 세퍼레이션을 하고 매스 메저를 해가지고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퀀티파이 한다. 그 다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고 요거 그러니까 근데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틴 저 오른쪽에 이게 프로틴이야. 프로틴 저렇게 구조를 가지는데 저거를 그대로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소화를 시켜요. 침을 한번 탁 뱉어준다고. 트립신이라는 걸 소화를 시키면 얘네들이 짧게 잘라요. 그래서 펩타이드 랭스가 뭐 7에서 20, 30 요 정도. 펩타이드가 먼저 모르시구나. 자, 프로틴은 아미노 에이시드들의 시퀀스예요. 프로틴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프로틴의 빌딩 블록은 아미노 에이시드 20개 알파벳이에요. 20개 중에 랜덤은 아니지만 일단 매스메티컬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20개 중에 알파벳들이 랜덤하게 타타타타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리니어해요. 절대로 브랜치가 없어. 그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인데 걔네들이 맨 처음에 RNA에서 그렇게 RNA에서 이제 프로틴 시퀀스로 바뀔 때 그때부터 리니어해요. 처음에 나올 때 리니어하게 쭉 실처럼 나온다고. 실처럼 나온 게 세포 안에 환경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구겨지고 스트럭처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 아미노 에이시드들은 어떤 애들은 플러스를 띄고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를 띄고 pH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서로 막 들러붙고 난리 법석을 펴가지고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띄지. 그래서 프로틴 구조를 보면 막 무슨 이상하게 팩맨처럼 생겼는데 걔네들을 펴면 펼 수 있어요. 다 한 줄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구조화된 애들을 펴줘요. 그걸 디네이처라 그러고 핀 다음에 잘라요. 왜냐하면 그걸 쭉 피면은 아미노에시드 예를 들어 뭐 3,000개에서 5,000개 그럼 3,000개, 5,000개를 한 번에 분석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트립신이라는 애를 딱딱딱 잘라주면은 랭스 7에서 20개짜리 아미노에시드 시퀀스로 다 살려나가요. 그러면 걔네들을 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왜 있잖아 펩티드 하잖아 뭐 약 선전할 때 턱소리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따라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이제 나가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분리된 애들을 가지고 아이오나이즈 한다. 즉 얘네는 아이온은 아닌데 고맙게도 펩타이드들은 아이오나이즈가 꽤 잘 돼요. 그 말은 프로톤들이 좋아해. 아니면은 전자들이 좋아해. 아이오나이즈를 하면은 걔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아이오나이즈 된 거를 가지고 이제 매스 필터 어쩌고니 해가지고 이 뭐 복잡한 머신에서 아이온 트랩 저 안에서 아이온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이제 프리퀀시 같은 걸 가지고 분석해서 빨간 애는 MG가 이렇고 파란 애는 MG가 이렇네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매스 스펙트로미터입니다. 매스 스펙트로미터 노벨상 2개 받았죠. 2개인가 하나 대단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프로틴은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이런 거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냐? 발전도 더뎌요, 되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은 나오고 막 바로 다음 버전 나오고 막 왜 안 되냐면 결정적 이유는 프로틴은 앰플리파이가 안 돼요. 즉 DNA가 하기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DNA 시퀀스가 있으면 얘랑 똑같은 놈을 찍어내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그것도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 처음에 하나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는 10개가 돼. 그 다음 스텝에서는 100개, 그 다음 1000개, 그 다음 10,000개 이렇게 10배씩 쫙 늘어나기 때문에 한 6번 거치면 하나였던 놈이 10 to the 6가 막 돼 있다고. 10 to the 6면은 진짜 잘 분석할 수 있지. 똑같은 놈이 그렇게 많으면 뭔 짓을 못해. 근데 프로틴은 진짜 그냥 타고나기를 앰플리파이 못해. 왜 앰플리파이 못하냐 생각해보면은 너무 당연한 게, 야, 앰플리파이 할 수 있었으면 DNA가 있었겠냐?
우리 사람이 앰플리파이가 가능했으면은 그냥 여기서 그대로 나왔지. 왜 이런 과정을 거쳤겠냐. 그러니까 셀이 이렇게 디비전 할 때 DNA를 복사해서 나가지 프로틴을 복사해서 나가진 않거든요. 즉, 프로틴을 복사하려는 시도는 내 생각에는 멍청한 짓이다. 왜냐면 그게 가능했었으면 자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DNA나 RNA는 원래부터 타고나게 앰플리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도 치고, 이렇게 하지. 하여튼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매스 스펙트럼 앤 픽맵 요건 넘어갈게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MS1, MS2도 넘어가겠습니다. MS1, MS2 간단히 말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펩타이드를 짧게 자른다. 이렇게 짧게 잘랐잖아요. 그죠? 짧게 잘랐는데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얘 무게뿐이거든. 근데 얘 무게만 가지고는 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없다. 왜냐? 간단히 말해서 PEP, TID와 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시퀀스 DIT, PEP랑 무게가 같아요. 그죠? 아니면 아미노시드가 수합돼도 무게가 같아. 그래서 그리고 프로틴의 색이 넓고도 험해서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 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한번 잘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게를 잴 때 전체 무게를 재. 그걸 MS1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또 재. 그걸 MS2라 그래요. 그래서 MS, 텐덤 매스라고도 그러고 MS2라고도 그러고 MS를 가지고 나면은 펩타이드 아이덴티티를 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액퀴지션은 넘어갈게요. 너무 깊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컴퓨테이셔널 프로티오믹스가 뭔지 살짝 맛은 봤을 겁니다. 아이덴티파이 하고, 퀀티파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천 개의 펩타이드, 프로틴을 했으니까 당연히 수천 개급 되면 사람이 못하니까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도 여기 들어가겠네. 그렇구나. 꼴은 뭐냐? 되게 앰비기어스하게 말하면 extraction of maximum biological knowledge인데 논문 쓰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카데미에서는 논문 좀 잘 써보자. 사실 이건 되게 속물적으로 얘기한 거고 계속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죠. 프로틴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메타볼라이트들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프로틴이랑 굉장히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슈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피드 이런 애들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펩타이드는 리니어해요. 쭉 한 줄로 돼 있어. 근데 얘네는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쪼개도 리니어하니까 쪼갰을 때 편해. 리니어하니까 쪼갰을 때 얘네들의 그 무게를 알면은 대충 시퀀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얘네는 브랜치가 있어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쪼개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원래 구조를 모르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이 무게가 이런 데서 나왔을까? 아니면 이런 데서 나왔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은 심지어 더 어렵다. 더 어렵지만 더 피노타입에 가깝죠. 펑션에 가깝고.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하다. 한계가 있지만 메타볼리즘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 그다음 메타볼롬과 프로티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타볼롬들은 되게 조그매요. 매스가 작다. 프로틴들에 비해서 작다. 그리고 별로 아는 게 없다. 데이터베이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픈MS로 와서 딱 30분 지켰네. 그럼 오픈MS가 뭐냐? 오픈MS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프로티오믹스에 관심인 것도 아니고 메타볼로믹스에 관심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관심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정적이었구나. 우리는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오픈MS 아이덴티티는 컴퓨테이셔널 라이브러리, 툴, 파이썬 바인딩 이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되게 멀티 다이멘셔널한, 멀티 레이어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뭐를 위해서? Analysis of Mass Spectrometry Data. 이거는 오픈 소스고요. 그 다음에 공짜입니다. 커머셜 유스를 위해도 공짜고 실제로 최근에 안 사시지만 많이 쓰고들 있더라고. 사람들 말없이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에질리언트의 코어 소프트웨어에 우리 오픈MS가 잔뜩 쓰이고 있었는데 걔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알았어요. 올해 에질리언트 애들 거기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내 툴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거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가 너네 오픈MS 쓰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보니까 걔네 코어 소프트웨어에 오픈MS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생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들이 이제 같이들 하고 있다. 뭐 거의 뭐 우리 랩 올리버 콜바허 랩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관이도 열심히 기여를 해줬고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랩에 있던 올드 멤버들도 아직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 넓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꼭 유저만 타겟하는 게 아니고 디벨로퍼들도 타겟한다. 그 말은 유저들은 갖다 써라. 디벨로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너네들의 툴을 디벨롭해라. 다만 여기 오픈MS 로고만 좀 갖다 써주련. 이게 우리의 부탁이죠, 항상. 그래서 오픈MS는 라이선스는 BSD3 클라우스. 그러니까 커머셜 유즈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언제나 OS 인디펜던트하게 가고 싶다. 요즘 조금 이게 못 지켜지고 있는 게 우리 잘못이 정말 아니고 윈도우스에서만 돌아가는 매스 스펙트로미터 프로티오믹스 쪽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픈MS가 그걸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걔네를 포함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걔네 때문에 디펜던시가 걸려버리죠. 그래서 윈도우즈에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맥OS는 너무 지랄 같아가지고 서포트하는데 정말 한계가 있어요. 맥OS는 우리가 조금 해놓으면 얘네들 좀 이따 또 바꿔요. 좀 있으면 또 바꿔. 왜냐면 얘네들도 그 M1 칩셋이고 계속 바꾸고 있나 봐. 그래서 안 되고 리눅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 개를 다 지키고 싶어 해서 굉장히 힘든데 지금 현재 약간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생각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소예요. 그 다음에 역시 벤더 인디펜던트 하고 싶어 해요. 뭐 매스 스펙트로미터가 썰모에서도 나오고 에질리언트에서 나오고 브루커에서도 나오고 워터스에서도 나오고 걔네들은 각자 걔네들의 포맷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포맷들을 우리가 다 서포트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소사이어티에서 밀어가지고 스탠다드 포맷을 만들었어요. 뭐 프로티오 위저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모든 애들이 하나의 그 XML 비슷한 포맷으로 바꿔주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이 프로티오 위자드가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요. 그게 정말 그지 같아. 그래서 우리 어쨌든 프로티오믹스 스탠다드 이니셔티브를 우린 지킨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PSI. 그래서 프로티오믹스 전반에 대해서 파일 포맷이라든지 뭐 프로토콜은 아니야. 주로 파일 포맷에 대해 스탠다드를 정해주는 이런 뭐랄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포맷을 지킨다. MS 익스페리먼트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해요. 진짜 다양하게 별짓을 다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들의 목표는 더 진짜 아웃스탠딩한 바이올로지컬, 임팩트풀한 바이올로지컬 디스커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상관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머신을 쓰는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시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다이버스합니다. 그래서 이노버티브 어널리시스들이 많고 항상 변하고 뭐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언타겟티드, 타겟티드, 뭐 스트럭처럴, 뭐 RNA, 오믹스, 탑다운, 바텀업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를 다 서포트할 수는 없지만 우린 최대한 이거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유저들이 어떠냐, 누가 오픈 MS 쓰느냐 그러면은 뭐 한 달에 2,000명 넘게 유저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큰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바닥에서 이만큼 쓰인다는 건 굉장히 솔직히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이것도 약간 아웃데이트된 정보인데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거 보면 다 어떤 랩인지 솔직히 알 만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뭐 퀀티테이티브 프로티오믹스, 메타볼로믹스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티오믹스뿐 아니라 RNA 쪽에서 쓰고 메타볼로믹스에서 쓰고 있다. 예. 특히나 우리가 바이오콘다 패키지를 릴리스한 후로 많이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 이것도 아웃데이트 했지만 뭐 퍼블리시 이거 예전 버전 페이퍼겠다. 퍼블리시 하고 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이테이션이 증가하고 있고 저 2024년 되게 초에 한 건데 지금 많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요즘 이제 최신 버전 오픈MS 3.0 네이처 메소드에 나갔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같이.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또 하나 네이처 메소드에 오픈MS 기반으로 한 EMBL, EBI 얘네들이 굉장히 큰 그 프로티오믹스뿐 아니야.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우리 오픈MS를 코어로 이용해가지고 이게 넥스플로우 썼나 뭐 썼나 하여튼 이용해가지고 퀀트 MS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Cloud-based pipeline for quantitative proteomics.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드 레파지토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학자들이 열심히 분석해 놓은 스펙트럼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상상을 너 회사에도 하려는 거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뭐 우리 쪽에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다시 분석하는 파이프라인을 얘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존에 찾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많이 익스트랙트 했다. 정확히 너가 하려는 거랑 비슷하니까 이 논문 꼭 읽어봐. 그거를 오픈MS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회사 방향과 상당히 일치해서 깊이 읽어봐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뭘 하는지. 뭐 이건 알 필요 없으시고, 뭐 세계 각지의 이런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디파짓 하는 서버들이 있고, 그 다음 그걸 하나로 모으는 프로티움 익스체인지라는 컨소시엄이 있다. 그 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490개 데이터셋이 한 달마다 쌓인다고 하네요. 데이터셋 하나가 보통 한 실험이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5,800개 데이터셋이다. 요즘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논문을 읽어 꼭 봐야 될 거야. 퀀트MS의 구조 어떤 식으로 돼 있나. NF코어로 했구나. NF코어랑 오픈MS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LFQ 이거는 이제 재관이만 알아듣거나 할 수 있을 텐데 LFQ뿐만 아니라 TMT도 했고 DIA, LFQ 여러 가지 다른 프로토콜의 퀀티피케이션 이걸 다 가능하게 해가지고 걔네들에서 이것저것 분석을 재밌게 해놨어. 이거 꼭 논문 읽어봐. 그리고 오픈MS 툴과 다른 오픈소스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했다. 클로드 베이스 워크플로우다. 한번 읽어보시고 인스톨레이션 필요 없고 그냥 되고 그 다음 작은 일들은 인디펜던트 노드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the same tools can be also run in desktop computers.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주로 구조고 다른 DDA LFQ는 파란색 DDA ISO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인가? 아이소베릭인가 보다. 그거 빨간색이고 DIA LFQ는 밑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MSStat 쪽에서 이제 statistical analysis 한 번에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파이프라인이지. 네가 딱 봐도 느껴지잖아. 파이프라인의 그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잘했고 MSGF, 코멧 이런 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다음 뭐 퍼콜레이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이앤 이건 DIA 쪽은 다이앤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로틴 인퍼런스나 프로틴 퀀티피케이션 이런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 MSStat로 스태티스티컬한 분석까지 쫙 끝내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일인데 요게 이제 나왔다. 그 다음 또 다른 오픈MS의 방향으로는 웹앱. 즉,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점점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원하는 게, 난 못해 먹겠다. 나는 눈으로 클릭해야 돼. 그래서, 웹앱을 만들자. 즉, 또 인스톨도 싫어하니까, 인스톨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주소만 땅땅 치면은 가가지고 파일 업로드하고, 거기서 런하면 우리 서버에서 돌려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거기서 다 끝내주는. 그래서, 피규어 아웃풋까지 그냥 논문에 쓸 수 있는 피규어까지 다 해주는 그런 게 꼭 필요하겠다 해서 요즘 이쪽으로 많이 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기키했었지. 코맨드 라인, 응?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네가 직접 만들어. 아니면은 뭐 GUI 네가 만들어서 해봐. 근데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웹 앱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주자. 우리는 템플릿을 줄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 만들어가지고 갖고 놀아라. 아니면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웹 앱을 줄게. 웹 앱을 주고 사용만 해라.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많은 다른 리서처들을 만나야지. 왜냐면 너 어떤 기능을 원하니? 이렇게 다 조사해서 그 기능들을 넣어서 우리가 그냥 주소를 딱 주면은 걔네들이 자기 데이터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다 커버하려고 해요, 오픈MS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풀한데, 근데 굉장히 그 살얼음판인 게,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다, 내 생각에. 예를 들어 웹앱을 이용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랩에 있는 프로덕트 하나가 이제 UMetaFlow라는 툴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메타볼로믹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 이런 거는 되게 과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봐도 화면도 예쁘고 그 다음 템플릿을 이용해 만들었는데도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스탠드얼론 툴처럼 잘 돼 있고 그래서 큰일 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내 툴인데 이거는 웹 앱은 아니고 이건 이제 인디비주얼 툴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웹 앱도 있지만 그냥 인디비주얼 툴 이건 커맨드 라인에서 돌고 자체적인 GUI가 있어요. 웹 앱은 아니고 인스톨을 해야 되는 거. 그랬을 때 뭐 좋은 굉장히 임팩트풀한 툴이 몇 개 나왔다. 최근에 좋다. 어쩌고 저쩌고 이건 내 자랑이고 진짜 자랑할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틴을 분석할 때 잘라서 분석한다. 그걸 바텀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대로 분석도 해요. 그 큰 거 그대로. 굉장히 난이도 있는 일인데 그게 노션은 뭐 1980년도쯤 나왔을 거야. 그대로 인텍트 프로틴을 그냥 분석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유로 안 됐었는데 이제 제가 툴을 만들어서 잘 돼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지금 우리 분야도 많이 이제 부상하고 있고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써먹고 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내 툴을 쓰냐 전혀 아니지. 근데 내 툴이 나왔을 때 좋은 건 뭐냐? 딴 놈들도 열받아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 툴 나왔을 때 내 페이퍼에서 내가 너무 애들을 볶아버리니까 야 너네 툴 구려 하고 이제 너무 좋아 내게 너무 좋아 해버리니까 전 페이지로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도 열받아서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 많이 개발했어요. 이런 개별적 툴도 많이 쓰이고 뭐 크로스 링킹 이건 뭐냐면은 프로틴과 RNA가 같이 붙어가지고 펑션을 일으킨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분석하는 이것도 툴 개념으로 하나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그거를 웹앱으로 바꿨다. 이런 거고. 또 프로틴뿐만 아니라 RNA도 아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으로 분석한다는데 매스 스펙으로 분석하기도 해요. 어떤 모종에 의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엔진도 우리가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말했고 조금 더 이제 오픈MS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자, 일단 아키텍처가 되게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시작했어요. 오픈MS 코어 라이브러리 무려 C++. 진짜 개어려워. 정말 C++ 라이브러리 이게 20년 됐으니까 그 당시 뭐 요즘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근데 나는 솔직히 C++ 맞는 것 같아. 너무 빠르고 코어 라이브러리는 이걸로 하자. 이 라이브러리는 내 컴퓨터 연결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엄청난 사이즈예요. 지금 여기에 웬만한 뭐 예를 들어 스펙트럼을 뭐 간단한 분석, 필터레이션, 시그널 프로세싱, 뭐 디노이징, 뭐 아니면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기본적인 펑션들,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펑션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C++로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라이브러리만 가지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툴을 만들어요. 요거는 알고리즘이고 얘네를 이용해서 툴을 만든다. 일단 처음에 당연히 했던 거는 커맨드 라인 툴을 만들고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 게 난 제일 좋아. 아니면은 이거 자체로 GUI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냥 간단한 GUI 만들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GUI를 만들고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유용한 툴들을 몇 개를 이제 많이들 쓰고 하다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툴들을 따로따로 내보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툴만 몇십 개인데 사람들이 쓰기 어려울 테니까 이 툴들이 물론 처음부터 이 철학은 있었지만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돌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자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툴들은 이 나임이나 넥스플로우나 갤럭시 이런 데서 갖다 쓸 수 있어요. 즉 얘네들은 굉장히 잘 알려진 파이프라인들인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즉 파이프라인은 뭐냐? 여러 가지 툴들을 잘 이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펑션을 하는 그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 툴들은 얘네들이 갖다 쓸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물론 뭐 얘네가 다가 아니고 스네이크 메이크나 아니면 뭐 CWL 프로티움 디스커버러도 커뮤니티 노드들도 서포트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은 오픈MS 툴들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게 나왔더니 기업들은 좋아해. 아, 우리는 나임 샌드 잘 됐다. 너네 거 갖다 써가지고 몇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업들에서 작은 회사들에서 특히나 나임을 좋아해가지고 나임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은 애들이 요즘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으로 랩핑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또 엄청난 작업을 했죠. 그래서 파이 오픈MS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 오픈MS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이고 웬만한 중요한 라이브러리나 툴들은 파이 오픈MS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뭐가 제일 좋냐? 따로 막 인스톨레이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파이썬의 장점을 다 가져가되 C++의 속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파이 오픈엠벳을 만들었는데 굉장한 메인터넌스 이슈가 많이 생겨나요. 왜냐면 일단 도큐멘테이션도 다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랩핑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 근데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특히나 지금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뭔가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 학생들이 쓰기에는 나임이나 이런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건 회사에 쓰기 좋잖아요. 나임 뭐 이런 거 라이센스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빨리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이 빨리 스크립팅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 파이오픈MS. 그다음에 또 하나 에듀케이션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요 파이오픈MS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하면 좋네. 그런 데도 많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 이제 여기서 한층 더 나가서 파이썬으로 웬만한 거 다 되니까 웹 앱으로 간 거죠. 스트림릿 베이스로 한 웹 앱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픈MS 코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